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파혼을 하고 과거를 정리 중인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그리고 딩크 부부를 선호하는 여성이기도 하죠. 저는 말 그대로 사랑하는 배우자와 결혼하여 제 2의 삶을 꿈꾸길 원하지만 아이를 갖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결혼을 한다면 저와 성향이 맞는 남자를 알아보고 해야만 하는 것이 제게는 무척 중요한 인생 숙제입니다. 아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보다 저의 삶을 좀 더 즐기길 원했기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또 저 스스로 좋은 엄마가 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도통 마음의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딩크 부부를 원했던 건데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 상대방에게 딩크 의사를 밝혀서 뜻이 통했다고 하더라도 결혼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걸 겪었어요. 정말 좋아하는 사이라면 뜻이 안 맞아서 놓칠까봐 두려워하기보단 뭐든 솔직하게 입장을 말해주는 게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인데 제가 만난 예비신랑은 그게 좀 부족했지 뭡니까? 파혼으로 그쳐서 다행인 제 사연 지금부터 들려드릴 텐데 청취자분들께도 간접적 경험이 되어 혹시 모를 일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소방 공무원으로 일한 지 5년 차 정도 되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남자를 잘 볼 수 있는 눈이 길러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따지는 것만 많아지지 남자한테 된통 당하는 여자들 보면 연령대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도 그 무지한 여자들 중 하나이겠네요. 제가 그동안 남자친구를 만났지만 20대만 해도 가벼운 연애가 가능했었는데 고작 1년 지나 30살이 되니까 그마저의 기회도 모조리 사라지더라고요. 남자친구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주위에 널리고 널렸던 기회가 나이 30이 되자마자 싹 사라지니까 뭔가 중요한 걸 놓쳐버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쥐기는 싫은데 남주기도 싫은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요. 제가 만났던 남자친구들은 하나같이 결혼하면 아기를 낳자는 주의였는데요. 어차피 길게 연애했어도 결혼 의견이 안 맞아서 헤어졌을 거라 그들이 아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싱글로 나이 들고 싶진 않았기에 결혼 자체의 기회가 아예 안 오면 어쩌나 그런 걱정은 들더군요. 어쨌든 저는 나이 30살이 되고 나서 연애를 3년간 쉬었어요. 반강제로 쉬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연애를 안 하는 게 편해서 좋다가도 결혼 생각만 하면 다시 불안하고 그렇게 마음이 많이 싱숭생숭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제가 33살이 끝나갈 무렵 저희 관할에 신입이 들어왔는데 그중 남자 신입 한 명이 바로 저의 예비 신랑인데요. 예비 신랑은 저와 4살 차이가 나니까 29살인 신참이었는데 당연히 처음에는 서로 관심이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연하를 만난 적이 없고 연하는 남자로 느끼지도 않았거든요. 예비 신랑도 아마 신참이라 군기가 바짝 들어있던 때기에 저한테 깍듯이 한다고 여자로는 전혀 안 봤을 겁니다. 그런데 사수관계가 정말 위험하다고 같이 근무하고 부딪히며 알려주고 마주하는 일이 많다 보니 자연스레 눈이 맞게 되더라고요. 예비 신랑의 고백으로 결국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죠. 오랜만에 하는 연애인데 막상 연인이 되고 나니 문득 연하라는 게 탐탁지 않더라고요. 예비 신랑이 20대라고 하니까 괜히 너무 어려 보여서 좀 꺼려졌었는데 그건 괜한 생각이었어요. 연하 같지 않게 생각보다 듬직하고 적극적인 면모가 보여서 제가 좀 흔들렸습니다. 저희는 비밀로 연애를 했기 때문에 근무 중에는 서로 존대를 꼬박 썼고 퇴근하고 나면 말을 트며 연인 모드로 돌변했어요. 당연히 연인끼리 지내다 보면 결혼 얘기를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연하랑 연애를 하게 된 걸 알게 된 친구가 저한테 경고를 하더라고요. 남자한테 결혼 얘기 먼저 하지 말라고. 남자 입장에선 제가 나이 많아서 결혼 얘기하면 많이 부담스러워 할 것 같다고요. 따끔한 조언이긴 했지만 그 말이 일리가 있어서
저는 예비 신랑과 만나는 동안 결혼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예비 신랑이 먼저 언급하더라고요. 자기는 결혼 언제 할 거야? 슬슬 결혼 생각해봐야 되지 않아? 도통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혹시 비혼주의라든지 결혼하고 싶은 마지노선이 있다든지 뭐 그런 거 있어? 아니, 비혼주의는 아니야. 그냥 좋은 사람 생기면 해야지. 아직 결혼 생각날 만큼 마땅한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시간에 쫓겨서 하고 싶진 않아서. 그럼 그 좋은 사람으로 나는 어때? 사실 진작에 물어보고 싶었는데 자기가 부담 느낄까봐 못했어. 근데 혹시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결혼 대상으로 염두 안 한 거라면 내가 더 노력해 보려고. 처음에는 청혼을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진심인가 싶어서 가만히 쳐다만 봤더니 갑자기 예비 신랑이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당시에 만난 지 겨우 1년이었습니다. 아무리 예비 신랑이 30살이 되었다고 하지만 저보다는 예비 신랑 입장에서 결혼이 좀 빠른 게 아닌가 싶었어요. 남자 나이 30살이면 좀 더 자유롭고 싶을 때잖아요. 당시 예비 신랑이 제게 한 그 소소한 이벤트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진지한 마음이었고 진심으로 저의 답을 기다리는 얼굴로 있었습니다. 정말 설레고 고마운 마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바로 대답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아이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이걸 물어보는 순간 예비 신랑이 저를 떠날까봐 좀 무섭더라고요. 때는 남자친구들을 가볍게 떠나보내도 그닥 아쉽지가 않았는데 예비 신랑이 제게 좀 더 특별해서일까요? 아니면 제 나이가 이제 남자를 만날 확률이 많이 줄어서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비 신랑 눈치가 보여서 선뜻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망설이는 게 느껴졌는지 그때 예비 신랑이 제게 깜짝 놀랄 말을 해주었는데요. 자기 딩크족 선호한다며? 나도 그래. 그것 때문에 지금 대답 고민하는 거라면 그러지 말라고. 아니면 사실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가? 예비 신랑은 놀랍게도 저와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성과 생각이 맞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어디서 그런 말 들었냐고 하니까 제 주위 사람들이 알아서 말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무지가 같다 보니까 그런 정보는 얼마든지 쉽게 습득할 수 있긴 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다니 그럴 리가 있겠어? 나는 네가 혹시 아이 원하고 있을까봐 차마 결혼 얘기를 못했어. 그런데 정말 아이 없이 둘만 사는 거 괜찮아? 완전 괜찮지. 나도 자기 딩크 선호한단 말 듣고 얼마나 반가웠는데. 우리가 역시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다니까. 그럼 나 받아주는 거야? 싫을 리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딩크를 지향하는 남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중 저와 사랑에 빠질 남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이 기회는 예비 신랑 말대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속 시원하게 웃으며 기쁘게 반지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딩크 부부란 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결혼식을 바로 올리지 않은 것은 아직 예비 신랑이 신입이기 때문에 신입 기간을 넘어가고 안정화되었을 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딩크 부부라면 그리 결혼이 급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예비 신랑과는 결혼 가치관 말고도 천생연분을 만나나 싶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나 몸에 밴 습관들이 저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여태 만난 남자친구들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예비 신랑에게서 받았어요. 사람이 결혼을 할 사람을 만나게 되면 딱 이 사람이다 하고 촉이 온다고 하잖아요. 제가 바로 예비 신랑에게서 그런 확신을 얻었죠. 오죽했으면 남자친구 얘기를 잘 안 하는 제가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이미 친정 부모한테까지 알렸겠습니까? 특히 저희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셨는데요. 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그만 시집가길 바라셨거든요. 그래서 20대 때야
그 나이대에 시집을 갈 거라고 장난을 치면 부모님이 조금 아쉬워하는 티를 냈는데 30 중반을 향해 가니까 오히려 시집을 못 가고 있으니 아쉬워하더군요. 저희는 이미 결혼을 확정 지은 터라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날짜를 잡고 집을 찾았는데 친정에선 예비 신랑을 엄청 환영해주고 벌써 사위대우까지 다 해줬는데 저는 어찌된 게 예비 시부모의 코빼기도 볼 수가 없었어요. 예비 신랑 말로는 두 분이 같이 장사를 하는데 그게 24시간 맞벌이라서 시간 맞추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둘이 나란히 연차를 낼 수도 없어서 예비 시댁을 찾기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밤늦게 찾아가자니 그건 또 너무 신뢰 같고 어쩔 수 없이 예비 시부모 인사는 무기한으로 연장이 되었어요. 저와 예비 신랑은 결혼을 앞둔 커플이라고 해서 매일 만남을 가진 것이 아니었는데요. 일할 때 매일 보니까 마치면 같이 저녁 먹고 소소하게 즐길 수 있으니 일요일 하루 정도는 서로 쉬는 걸로 합의를 봤어요. 만남도 서로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더 오래 갈 수 있고 즐거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일요일이라 모처럼 고갈된 체력을 충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당시 양가 집안에 인사드리기로 하고 못 찾아간 지가 한두 달 정도 되거든요. 제가 앞으로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될 건데 시부모 바쁘다고 아예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일까 싶더라고요. 신랑의 부모님인데 인사를 안 가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결정을 해버렸어요. 저는 예비 신랑에게도 알리지 않고 예비 시부모가 하는 마사지 가게를 찾았습니다. 한때 예비 신랑이 예비 시부모의 직업을 고백하길 좀 꺼려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망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어떤 가게인지 듣게 되었는데 예비 신랑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말하기를 예비 시부모가 사업자 등록까지 해서 건전하게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개 손님들이 오해를 해서 이상한 사람들이 방문할 때도 있다고 하더군요. 손님들이 착각하고 방문할 수 있겠다 싶었던 게 주위에 안 좋은 마사지 가게가 너무 많았고 유일하게 예비 신랑 가게만 건전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 입지더라고요. 술 취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진상 부릴 때면 늘 예비 시부모님이 예비 신랑한테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막상 제가 그 가게를 찾아가 보니 전혀 이상하다는 느낌이 안 들 만큼 세련되고 호텔 같은 인테리어였어요. 들어가니 과하게 꾸민 아줌마 한 명이 카운터를 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따로 알리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예비 시부모의 행방을 묻기 위해서 카운터로 슬쩍 다가갔습니다. 카운터 직원은 사적인 통화 중이었는지 저를 발견하고 급하게 전화를 마무리했어요. 어머, 죄송해요. 내 정신 좀 봐. 손님 오신 줄도 모르고. 아니, 최근에 아들이 어찌나 내 속을 썩이는지. 에휴, 아들 귀하게 낳아봤자 다 소용없어요. 여자한테 홀라당 넘어가면 이렇게 애미애비 없는 것처럼 한다니깐요. 카운터 아줌마는 사교성이 무척 활발했습니다. 처음 보는 제게 마구마구 사담을 풀어놓았는데요. 아줌마들이야 원래 대부분 수다스럽잖아요. 다 그렇지 생각하며 저도 같이 맞장구 쳐줬습니다. 예비 시부모 직장이다 보니까 직원들에게도 제 이미지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좀 적당히 맞장구를 쳤어야 됐나 봐요. 제가 자꾸 받아주니까 아줌마가 더 신이 났는지 점점 내용이 세세해지는 겁니다. 아니,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애를 안 낳는다는 게 말이에요? 우리 집안씨 다 말릴 셈인가? 아들이 하필 깨어도 그런 여자를 깨워오는 바람에 매일 설득시킨다고 기가 빨려 죽겠어요. 듣자 하니 뭔가 낯설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아줌마가 속풀이하는 내용과 저의 상황이 비슷하게 들어맞는 느낌이었어요. 그때부터 이 아줌마가 설마 예비 시모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왠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고 싶었죠. 아, 그래요? 여자 쪽에서 애를 안 낳는다고 했나 봐요? 그런데 요즘은 아이를 원치 않는 부부도 많은 것 같던데 생각이 좀 다르신가 보네요. 당연하죠. 결혼이 어디 애들 장난도 아니고. 하게 되면 서로 막중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애 낳기 싫다는 건 그냥 설렁설렁 살자는 거나 다름없는 소리잖아요. 이 아들이 원래 아기 하면 환장을 하는 애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뭐라고 꼬셨는지 지금은 아주 그냥 아기 얘기할 때마다 질색팔색을 하지 뭐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여자분 입장이나 사람 됨됨이가 어떤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사장님 입장에선 속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자분 직업은 어떤데요? 우리 아들이랑 같은 소방 공무원이랍니다. 나는 그 아가씨 직업도 마음에 안 들어요. 여자가 좀 조신한 걸 할 줄 알아야지. 남 돕고 싶은 거면 왜 그 간호사 같은 직업도 있잖아요. 이 아줌마는 확실히 예비 시모가 맞았습니다. 저는 예비 시모를 마주했지만 끝내 제가 누군지는 밝히지 못하고 돌아와 버렸어요. 왜 그냥 가냐고 붙잡는 예비 시모에게 같이 오기로 한 친구가 펑크 내는 바람에 다음에 오겠다고 거짓말을 치고 나왔죠. 그리고 집 가는 길에 예비 신랑에게 전화해서 아이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기 정말 아기 생각 없는 거 맞아? 거짓말 말고 솔직하게 말해줘. 내가 아기 좋아한다고 자기를 싫어할 것도 아닌데 왜 숨겨? 무슨 소리야. 나 애 생각 별로 없는데? 원치 않게 생기면 지우진 않겠지만 없다고 못 살진 않아. 없으면 자기랑 더 깨붙고 살겠지.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예비 신랑의 말에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비 시부모에게 인사를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비 신랑에게 예비 시댁 가게에 다녀왔다고 하기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 캐묻지 못하고 넘어가야 했지만 저는 그날 예비 시모에게 들은 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숙제가 결혼 가치관이라고 했잖아요. 예비 신랑과 결혼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똑같이 딩크 부부의 관념을 가졌기 때문이었거든요. 물론 예비 신랑의 다른 좋은 점도 있죠. 하지만 그게 결혼을 확신하는데 거의 모든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제겐 무척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비 신랑 말이 맞는 건지 예비 시모 말이 맞는 건지 확실히 알아야만 했어요. 예비 신랑에게 물어봤자 나와 같은 생각이라는 답변만 반복해서 들을 것 같으니 다른 사람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은근슬쩍 물어봐도 예비 신랑은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한 번 더 예비 시댁 가게를 방문하는 거였어요. 평일과 토요일에는 예비 신랑과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따로 그곳을 찾아갈 수 없었고 저는 또 일요일이 되기를 기다렸죠.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예비 시부모에게 인사를 드릴 작정으로 작은 과일 바구니까지 챙겼습니다. 그런데 지질이 운도 없지. 예비 신랑이 제가 지난번 보고 싶다고 했던 뮤지컬 표를 구해 집을 찾아왔지 뭡니까? 하필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거기서 내린 사람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제가 자기를 마중 나온 줄 알다가 곧 제 손에 들린 과일 바구니를 보고서 다른 볼일로 외출한다는 것을 알았죠. 예비 신랑이 저 기분 좋으라고 서프라이즈로 준비한 거라서 나무랄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완전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린 셈이었어요. 과일 바구니? 누가 보면 집안에 인사하러 가는 줄도 알겠네. 지금 어디가? 약속 있는 거면 그냥 연락을 하고 올 걸 그랬다. 예비 신랑이 서운한 얼굴을 하자 저는 더 이상 감추지 못하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과일 바구니를 풀고 그걸 예비 신랑과 나눠 먹으며 고백했죠.
실은 저번 주에 어머님, 아버님 가게에 다녀왔어. 몰래 찾아간 건 미안해. 인사는 못 드렸는데 내가 거기서 뭘 좀 들었거든. 그게 너무 신경 쓰여서 이번엔 어머님, 아버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직접 여쭤보려고 했던 거야. 몰래 다녀오겠다고 한 거는 좀 서운하긴 하네. 자기 마음 모르는 건 아니지만 다녀와서까지 나한테 숨길 이유는 없었잖아. 그래서 뭘 듣고 왔는데? 어머님 말로는 자기가 아이를 무척 좋아해서 결혼하면 꼭 아이 2명 정도 낳는 게 바람이라고 했어. 근데 여자 쪽에서 딩크를 원하는 바람에 자기가 아이 안 낳고 살겠다는 마음을 돌렸고, 그것 때문에 어머님이 많이 속 터져 하는 걸 들었어. 그래서 내가 자기한테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한 거야. 기억나지? 예비 신랑은 제 얘기를 잠자코 듣고 있더니 곧 제게 솔직한 자기 생각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제가 들은 말이 사실이긴 한가 보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랬어. 아기 좋아했고 결혼하면 아기 무조건 낳자는 주의였어. 그런데 자기 만나면서 바뀐 거야. 사람 생각은 얼마든지 바뀌기도 하는 거잖아. 엄마는 옛날에 내가 한 말 가지고 여태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난 지금 자기랑 생각 똑같아. 그럼 그렇다고 얘기했어야지. 적어도 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딩크 아니었다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어머님 말대로 내가 자기 생각 돌려놓은 거네. 어머님이 날 미워하실 만도 하지.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은 내가 자기랑 같은 딩크 부부를 선호한다는데. 엄마가 미워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마. 결혼은 우리 둘이 하는 거고 부모님이 반대하더라도 나는 내 의사대로 할 거야. 예비 신랑은 자기의 현재 입장을 피력하며 혹시라도 제가 이별을 고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예비 신랑도 자기 부모님 입장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집안 자체가 아이를 반드시 낳아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미리 언질이라도 해줄 것이지. 아이 문제는 결혼을 하게 된다면 무조건 시댁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닙니까? 아들이냐 딸이냐 가지고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낳고 안 낳고는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겠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은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정말 우리가 결혼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강하게 밀어붙이더라고요. 결혼할 사이인데 예비 시댁 의견은 상관없다뇨. 어떻게 그런 생각 없는 방도를 내놓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예비 신랑이 자기가 다 해결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저더러 헤어지자고 하면 단식할 거라고 하더군요. 한 번도 예비 신랑을 연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날 처음으로 다소 어린아이가 고집 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역시나 조금이나마 믿어보았던 제가 잘못이었네요. 해결은 무슨, 근무 도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받았더니 예비 시모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들한테 번호 좀 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기분 나쁜 건 아니죠? 오늘 저녁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하는데요. 예비 시모가 제 전화번호를 멋대로 알아내서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 기분 나쁜 게 아닙니다. 예비 시모가 달라고 한다고 그걸 바로 알려준 예비 신랑의 가벼움에 감정이 상했죠. 저는 예비 시모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또 그 와중에 예비 신랑한테는 말하지 말라길래 혼자서 몰래 찾아갔죠. 지난번 몰래 방문했던 저를 알아보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도 예비 시모는 예전에 왔던 손님이란 걸 기억 못하는지 못 알아보더라고요. 아들한테 알리지 말고 오라고 한 이유는 괜히 서로 복잡하지 말자고 그런 거예요. 갑작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아들이랑 만나지 말아줘요. 예비 시모는 외형만큼이나 아주 직설적이고 화끈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엉덩이를 붙이고 앉자마자 바로 본론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황스러웠지만 이미 짐작하고 찾아왔기에 감안은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시모에게 왜 그래야 하냐고 조심스레 물었죠. 역시 제가 지난번 몰래 와서 들었던 내용과 똑같이 말씀하시더군요. 아가씨 생각이 굉장히 트였다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거든요. 우리 가문은 손주를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들한테 다 들었는데 아이 생각이 없다면서요? 네, 평생 아이 생각은 없이 살아와서요. 또 아이를 위해서 제 인생을 바칠 준비가 아직 안 됐거든요. 이미 다 들으셨다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경수도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아, 그거? 아가씨랑 헤어지는 게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원하는 게 있으면 인정사정 안 보고 쟁취해버리는 타입이거든요. 아마 결혼하자마자 아이 얘기부터 꺼낼걸요? 이거 숨기고 결혼하면 사귀니 뭐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말해주는 겁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예비 시모 말을 듣다 보면 자꾸만 예비 신랑의 입장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비 신랑이 저에게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해줬는데도 예비 시모 말에 왜 자꾸 흔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예비 시모는 뭐 때문에 저렇게 확신을 갖고 말하는 걸까요? 정말 예비 신랑이 저 몰래 예비 시모에게 저런 식으로 말을 했던 걸까요? 예비 신랑과 또다시 대화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한 저는 예비 시모에게 헤어지고 말고는 저의 문제라고 했더니 예비 시모가 다짜고짜 제게 폭탄을 던지더라고요. 우리 아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죠? 혹시 나가서 아들한테 전화할 생각이면 아마 안 될 거예요. 우리 애 지금 맞선 보는 중이거든요. 안마사랑 둘이 방에서 선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사고 회로가 정지되는 기분이었어요. 제대로 상황 파악하기까지 수만 가지의 오해가 제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와 예비 시모가 얘기하고 있는 동안 예비 신랑도 같이 가게 안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비 시모가 붙여준 한국인 마사지사와 같이 안 쓰는 방에서 티타임을 즐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여태 확인되지 않은 예비 시모의 발언들이 모조리 진실로 다가왔어요. 그때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는 제게 예비 시모가 쐐기 박는 말을 한 번 더 얹었습니다. 못 믿겠으면 전화해봐요. 정말로 아들이 애 안 낳겠다고 한 것 같아요? 아가씨 인생 위해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뻔히 망할 게 보이는 미래를 왜 가려고 하는 거죠? 멘탈이 와장창 부서진 저는 당장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해봤자 맞선 중이라서 안 받을 거라던 예비 시모 말과는 달리 예비 신랑은 제 전화를 바로 받았는데요. 그것이 결코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오해를 풀어주진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오해를 실어주었다고 해야겠네요. 지금 어디냐고 물은 제 질문에 예비 신랑은 충격적인 답변을 돌려줬습니다. 난 집이지. 놀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누구랑 뭘 하겠어. 자기는 약속 있다는 거 끝났어? 집 가는 길에 전화한 거야? 음량이 높았던 탓에 옆에서 예비 시모가 예비 신랑 대답을 듣고 비웃더라고요. 이후 저더러 따라오라고 하길래 정말 움직이기 싫었지만 따라갔어요. 그리고 도착한 방문을 여는 순간 저는 저랑 통화를 하고 있는 예비 신랑의 모습을 발견하고 말았죠. 예비 신랑이 자기 엄마 뒤에 서 있는 저를 보고 귀신 본 것 마냥 깜짝 놀라더군요. 뭐야? 자기가 여길 어떻게 왔어? 약속 있다면서. 설마 그 약속이 또 나 몰래 가게 찾아오는 거였어?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이 상황에서 너는 지금 그런 게 묻고 싶니? 내가 무슨 약속이었건 뭐가 중요해. 오히려 지금 알게 된 게 다행이다. 네 생각 잘 알겠어. 우리 안 맞는 것 같으니까 헤어지자. 살다 너처럼 이런 식으로 사기치는 애는 처음이다. 제가 헤어지자고 하는 말에 예비 신랑이 벌떡 일어나 저를 붙잡았는데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자기 말 좀 들어보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어리둥절한 채로 앉아있던 한국인 마사지 관리사는 예비 시모한테 무슨 일이냐고 묻기만 했습니다.
이후 예비 시모의 지시로 밖으로 도망치듯 튀어나가 버렸죠. 딱 보니까 완전 20대 중반 어린애 같더라고요. 자기야, 오해야. 엄마가 시켜서 그냥 인사만 나눴을 뿐이야. 여기 들어온 지 30분도 안 됐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 자기랑 결혼 생각해보겠다고 해서 그래서 딱 한 번 만난 거야. 진짜야. 내가 미쳤나 봐. 네가 뭘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어? 당장 일어나지 못해? 막말로 애 갖기 싫다는 사람이 무릎 꿇고 빌어야 할 판 아니니? 왜 네가 넙죽 엎드리냐고. 예비 시모가 예비 신랑 등짝을 때리면서 일으키려고 용을 썼고 예비 신랑은 예비 시모를 밀치면서 자꾸만 저를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둘의 티키타카를 보고 있자니 헛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얼른 파혼하자고 광란의 연극이라도 보여주는 꼴로 보였습니다. 둘이서 신명나게 놀라고 놔두고 저는 그대로 가게를 빠져나왔어요. 그러자 예비 신랑이 뒤늦게 쫓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차에 올라타기 전에 저를 잡아 세우더군요. 그걸 뿌리치며 저는 풀스윙으로 예비 신랑 싸대기를 날렸죠. 차라리 헤어지자고 했어야지. 사실은 애 낳고 싶었다고 말했어야지. 뒤에서 호박씨 깔 게 아니라 나랑 끝내고 당당하게 눈 돌리던가. 우리는 연인이기 전에 사람 대 사람이야. 사람이라면 이 정도 매너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다 오해야. 자기가 안 믿어주면 나 더 이상 어떻게 확신시켜줄 방법이 없어. 그 여자애도 나한테 전혀 관심 없었고 그냥 서로 담소 나누다가 적당한 시간 봐서 나가자고 했단 말이야. 못 믿겠으면 그 애한테 가서 물어봐도 돼. 입장 바꿔 생각해 볼래? 너 같으면 지금 내 상황에서 네 말을 쉽게 믿을 수 있겠니? 너는 나 아니어도 되는 것 같으니까 내 시간 뺏지 말고 그만 헤어져 주라. 너 때문에 아까운 내 시간 버리면 나 좋은 남자 못 만나잖아. 그런 말이 어딨어. 제발 믿어줘. 어떻게 하면 믿어줄래? 전화는 증거만 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갖다 바칠게. 가게 CCTV에 소리는 안 나오지만 한번 보기라도 할래? CCTV 얘기까지 나오자 솔직히 좀 당황했습니다. 예비 신랑이 계속해서 자기도 딴 여자랑 자꾸 미래 얘기하는 거 시간 낭비고 싫다면서 근데 저랑 결혼하기 위해 싫은 거 꾹 참아가며 엄마 뜻대로 해주는 거라고 하더군요. 여전히 개소리 같았지만 예비 신랑이 너무 억울해했고 또 눈물까지 보이길래 제가 눈으로 본 것이 빙산의 일각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생각할 시간 좀 갖겠다고 해서 그날 그 자리를 떠났는데요. 한 일주일 예비 신랑과 만나지 않고 머리를 좀 식혔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예비 신랑이 정말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걸 깨우쳤지 뭡니까. 저도 당시에 제 마음이 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마 예비 신랑에게 마음이 남아 있었기에 예비 신랑 눈물에 흔들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화해를 해버리는 일을 저질러 버렸네요. 그렇게 삐걱거리던 저희 사이는 제가 용서를 해주면서 다시 바로잡혔습니다. 예비 신랑이 그날 집에 가기 싫다고 해서 저희 집에서 잤던 걸로 알아요. 그리고 저희는 정말로 결혼 날짜를 정하게 되었고 그 전에 상견례 일정부터 맞춰보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예비 신랑더러 알아서 설득시키라고 내버려뒀어요. 예비 신랑 말이 알아서 잘 하겠다고 하네요. 그런데 바로 이 과정이 제가 예비 신랑과 제대로 끝을 보는 마지막 관문이 될지 몰랐습니다. 저는 또 가게로 부르는 예비 시모의 요청에 다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굳이 부름에 응답한 이유는 결혼까지 하게 되면 제가 모셔야 될 어머님이기에 차차 가까워지기 위함이었어요. 가까워지기는커녕 아예 쫑이 나버리고 말았지만요. 기어코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앞길을 짓밟아버릴 심산인가 봐요? 어디 우리 아들만 망가지겠어요? 아가씨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전체가 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내가 이 결혼 순순히 허락할 것 같아요? 왜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만 생각하세요?
아들이 선택한 길 좀 응원해 주시면 안 되세요? 대를 잇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한데요. 어머님 아들은 경수잖아요. 얼굴도 모르는 손자 손녀가 아니라 왜 엉뚱한 아이를 위해서 어머님 아들 행복을 빌어주지 못하시는 건데요? 응원 같은 소리 하네. 집에 남자 형제 없죠?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몰라서 하는 소리지. 대개 딸 집안은 기본적으로 아랫집인 게 깔고 들어가요. 진정으로 자식들을 위하니까 나도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거고. 우리 아들도 훗날 대접받으려면 아들 손주가 있어야 한다고요. 황당한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계속 좋게 설득하기엔 이미 기로 없는 감정 싸움밖에 안 되고 있어서 그마저도 무용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입장만 확실히 말씀드리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더 이상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미 아예 같이 않기로 합의받고 경수가 각서까지 썼어요. 죄송하지만 이대로 결혼하겠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나가려는데 예비 시모가 뜬금없이 제 말에 코웃음 치더군요. 그러면서 대답 없이 탁자 위에 사진을 턱 올려놓았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무엇인지 또 무슨 말로 저와 예비 신랑의 관계에 혼란을 줄 건지 미리부터 기가 다 빨려 있었는데요. 그 사진이 뭔지 정확히 눈에 들어오자마자 줏대없게도 저는 또다시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예비 시모가 던진 건 다름 아닌 그건 초음파 사진이었고 영문 모르고 있는 제게 예비 시모가 친히 설명까지 덧붙여 주었어요. 우리 아들 아이예요. 이것 봐. 아들이 얼마나 아기를 갖고 싶었으면 딴 여자랑 만들었겠어요? 지난번에 본 한국 안마사 있지요? 그 애랑 만나고 나서부턴 어찌나 얼굴색이 훤하던지. 그러니 아가씨만 알아서 물러나주면 돼요. 벌써 상견례 일정까지 마쳤는데 또 방해하시려고요? 이번엔 초음파 사진까지 도용해서 일 꾸미는 겁니까? 정말 도가 지나치시네요. 아이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척 하시더니 이런데 이용이나 하시고. 꾸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렇게 믿고 싶겠죠. 우리 아들 혹시 안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근래에 아들이 집에 사정 있다고 며칠 못 보지 않았나? 이 사진이 진짠지 아닌지 아가씨가 직접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닌가요? 예비 시모 말대로 예비 신랑은 정말로 저번 주에 5일간 집안 사정으로 저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무지에서만 인사를 나누고 퇴근하는 순간 예비 신랑은 서둘러 퇴근을 하였죠. 예비 시모 말이 너무 들어맞아서 솔직히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비 신랑이 제게 절대적인 신뢰를 심어주었으니까요. 그러나 예비 시모가 제게 통화 녹음을 하나 들려주면서 저는 그만 예비 신랑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 통화 내용은 예비 신랑과 예비 시모의 대화였고 녹음 안에서 예비 신랑이 어쩔 수 없이 애가 생겼으니 일단 자기가 아빠로서 노릇을 할 거라고 양육비 얘기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알리지 말라고 마지막 신신당부의 말까지 덧붙이면서 끊어졌죠. 아무리 조작을 한다고 하지만 예비 시모 나이에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 녹음 내용이 진실이라는 건데 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물에 더 이상은 예비 신랑을 믿어줄 신뢰가 완전 소멸해버렸어요. 예비 신랑의 추악한 실체에 화가 나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도 놀라서 당장 가게로 뛰쳐오는 다급함이 느껴지더군요. 예비 시댁이 근처에 있는 걸 알아서 예비 신랑이 금세 올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나를 좋아한다는 게 나를 속이면서까지 딴 여자랑 바람피는 거니? 너는 이게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 내가 계속 속아줘서 마음 편했겠다? 아니야. 아니 그게 술 먹고 실수로 그런 거야. 다 엄마가 시켜서 속는 바람에. 그 술자리도 엄마가 마련했더라고. 알잖아. 엄마 설득하려면 시키는 대로 했어야 했다는 거. 그놈의 엄마 타령. 너 몇 살이니?
엄마가 시킨다고 네 몸뚱이 네가 간수 못해? 술을 먹었든 말든 맨정신이었던 아니든 네가 싸지른 일로 이 아이가 생긴 거 아니야. 이래놓고 계속 발뺌을 해. 나도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라니까. 정말 실수였어. 남자는 술 먹으면 몸에 반응이 온다고. 같은 공간에 여자 있고 침대 있으면 남자인 이상 몸을 못 가눠. 단연코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들은 말 중에 가장 최악인 말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비 신랑의 어처구니 없는 변명에 말이 통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저는 전의를 상실했어요. 그저 들고 있던 초음파 사진을 던지고 끼고 있던 반지까지 빼서 예비 신랑 얼굴에 던져버렸죠. 꼴값 떨고 있네. 너 같은 짐승 새끼랑 결혼할 생각 없어. 앞으로 찾아오면 공무원으로서 고개 못 들게 만들어줄 테니까 나 모른 척해라. 이 줏대 없는 새끼야. 저는 그대로 가게를 나왔고 따라 나오려는 예비 신랑에게 쫓아오면 경찰 부른다고 협박하면서 완전히 정을 떼어냈습니다. 물론 경찰은 진짜로 불렀어요. 예비 신랑뿐만 아니라 예비 시모한테도 기분 많이 상했거든요. 예비 시부모 가게는 한국인 관리사도 있지만 외국인 관리사도 있었는데 한 며칠 가봤다고 그 외국인 관리사들이 불법 체류자인 걸 알게 되었거든요. 저와 예비 신랑의 파혼을 누구보다 기뻐하고 있을 예비 시모 모습이 상상만 해도 꼴사납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경찰에 그 매장을 신고해버렸습니다. 그 탓에 외국인 관리사들이 전부 체포되었고 체류자를 직원으로 썼다는 것에 예비 시부모는 벌금을 엄청 물었다고 들었어요. 예비 시모가 제게 욕을 섞은 문자를 친히 보내줘서 우스운 꼴을 확인할 수 있었지 뭡니까. 외국인 관리사가 한꺼번에 체포되었다 보니 당연히 당장 장사하는 데 무리가 생겼고 결국 가게는 문을 닫고 쉬게 되었더라고요. 지나가다 봤는데 간판 조명 꺼져 있는 것 보고 얼마나 고소하던지요.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예비 신랑과 근무지가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한다는 건데 초반에는 예비 신랑이 저를 힐끔거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신경 안 쓰면 그만이라지만 그게 직접 겪어보면 은근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죽자 살자 소개팅을 했습니다. 아주 보란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제가 한 달 만에 새 애인이 생기면서 예비 신랑은 직장에다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냥 저를 무시하거나 임신시킨 그 여자 데리고 연애하면 될 것을 뭐하러 사표까지 내는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니 참 감정적이고 어리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네요. 예비 신랑과 1년 만에 결혼을 결정한 섣부른 만남을 가졌지만 역시 한 사람을 알아보는 데는 1년도 모자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사계절을 2번 정도는 같이 보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가식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도 마주할 기회가 있다면 확인해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비 신랑과 갈등이 생기기 전만 해도 그 사람이랑 정말로 천생연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절벽 끝으로 내몰리니까 몰랐던 본색들이 화수분처럼 튀어나오는 걸 보고 얼마나 황당했는데요. 이래서 부모님들이 결혼하는 딸이 사위를 데려오면 그렇게 데리고 술을 먹여보는가 봅니다. 인사불성일 때도 사람의 본색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문득 중요한 절차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결혼이 엎어지자 사정을 몰랐던 친정 부모님이 굉장히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간 있었던 일들을 알려주자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당장이라도 예비 시부모였던 가게에 찾아가려 하더군요. 제가 이미 다 망쳐놨다고 하니까 그나마 분을 삭혔습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절대 급하다고 아무나 만나서 갈 생각하지 말라네요. 그럴 생각은 없었지만 혹시나 부모님이 제 결혼 물 건너간 것에 대해 실망했을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조심하라고 일러주니 절대 아무나 만나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훌쩍 늙어버리면 할 수 없죠. 그때 또 인연이 생길 줄 누가 압니까? 결혼 안 하신 미혼 여성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시간에 쫓겨서 결혼하지 마셔요. 결혼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혼을 목표로 삼지 마세요. 결혼은 그 어떤 목표보다 좌절할 확률이 높다고들 합니다. 결혼은 제 지나가는 세월 중 한 획일 뿐 절대 도착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벌써 사연을 마무리할 시간이 왔네요. 모두들 지혜롭게 스스로를 지키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4살 남성입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아버지는 A 유통업 대표시고 어머니는 작은 미술관을 운영 중이신데요. 집은 소위 말하는 금수저 집안입니다. 저는 워낙 남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거나 집안 내색하는 것을 워낙 싫어해요.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들 아니면 저희 집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를 정도거든요. 지금은 마음이 맞는 와이프와 결혼해 알콩달콩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5년 전 파혼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 파혼으로 인해 독신주의가 될 뻔했어요. 왜 그랬는지 어이없는 제가 파혼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무역학과를 전공했습니다. 현재는 아버지 회사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물론 처음에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한 것은 아니고요. 파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했죠. 그러고 보니 그 일도 벌써 5년 전이네요. 아버지는 당연히 경영학을 전공하고 회사로 들어와 일을 해주길 바라셨습니다. 저는 당시 개인주의 성향이 강했던 터라 혼자 무언가를 이뤄내고 싶은 생각이 매우 강했죠. 대학을 졸업하고 5년 동안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일을 살기로 부모님과 합의했고요. 대신 5년 뒤에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경영 수업을 받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버지도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알아야 한다고 알아서 잘 살아보라고 하셨죠. 남자 나이가 대학 다니며 군대 다녀오고 졸업하고 취업하면 금방 20대 후반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주변 친구들이 하나 둘씩 결혼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인생은 제가 개척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라고 응원해 주셨던 부모님이 친척들이 하도 결혼 이야기를 하니 속이 상하셨는지 말을 조금 바꾸시더라고요. 결혼해서 안정감도 찾고 경영 수업을 받는 게 어떠냐셨죠. 자신들도 손주 재롱 보며 지내고 싶으시다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완강하게 약속은 약속이라며 단돌이 쳤지만요. 그렇게 제 신분을 숨긴 채 스스로 구직 활동을 했어요. 생각보다 취업하는 것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를 알고 있는 몇몇의 친구들이 아버지 회사에서 편하게 일하면 되지 왜 굳이 사서 고생하느냐며 배부른 소리를 가끔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아버지 말씀처럼 바로 회사에서 경영 수업을 받으면 그만이었지만요. 스스로 무언가를 하지 않고 정해진 길에만 얽매이다 보면 계속 바라기만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연히 좋은 기회로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한 무역회사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며 영어 공부를 조금 더 해야겠다 싶어 영어 학원을 등록했죠. 어느 정도 영어를 할 줄 알았지만 아무래도 무역회사다 보니 외국 바이어들도 만나고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줄 알아야 했어요. 주입식 영어 교육을 받다 보니 읽고 쓰고의 문제는 전혀 없었지만 직접 말로 주고받는 데 있어서 언어적 한계에 부딪힐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평일에는 주간에는 직장을 다녀야 했기에 평일 야간 주말반을 끊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직장을 다니면서 저처럼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젊은 학생들부터 직장인, 그리고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저는 학원을 다니며 나이가 비슷해 친해진 몇몇의 무리가 생겼어요. 거기서 유독 눈에 띄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인형 같은 외모에 배려가 담긴 행동, 시원시원한 성격까지 누구나 좋아할 법한 호감형 스타일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파혼한 전 여자친구이죠. 여자친구는 모 건설회사의 비서직으로 근무했는데 저와 동갑이었어요. 같은 무리에 속해 있다 보니 자연스레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죠.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같이 공부도 하며 만나는 횟수도 늘어나고 자연스레 친분이 쌓여 오빠 동생 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제가 생일이 2달 빠르다는 이유로 굳이 오빠라고 하겠더군요. 활발하고 털털한 성격에 배우는 열정도 대단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학원에서 때로는 밖에서 맥주 한잔하며 어느새 호감이 쌓였어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기분을 내기 위해 고급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마음을 고백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렇게 연인 사이가 되었죠.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며 주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의 연애 기간 후 저희는 곧 30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나이도 나이인지라 30 되기 전에 결혼해서 안정감을 되찾자는 말을 했죠. 저도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어느 정도 결혼을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지하게 저희 집 얘기를 했습니다. 선영아, 거부감 들까봐 내가 말은 잘 안 했지만 사실 우리 집 A 유통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대표는 우리 아버지고. 뭐? 내가 아는 그 유통회사 말하는 거야? 자기는 그 엄청난 사실을 왜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야? 원래 내가 우리 집 이야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남들이 바라보는 편견 아닌 그 시선이 너무 싫었거든. 우리 집도 남들과 다를 바 없는데 금수저니 뭐니 하면서 벽을 쌓는 게 싫었어. 조금 놀랍긴 하다. 아버지가 A 유통업체 대표라니. 나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속물 아니야. 지금에서야 말하니 조금 서운하기는 한데 그래도 뭐 어쩌겠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인데. 여자친구는 조금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2가지 부류잖아요. 부담스러워서 거부감을 느낀다던가 돈을 바라고 달려들던가 말입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여자친구의 검은 속내를 모르고 그저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죠.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눈 뒤 저희는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죠. 일주일 정도 뒤 여자친구 집에 인사를 가게 됐어요. 어른을 만나 뵙는, 그것도 예비 장인 장모를 만나 뵙는 자리라 잔뜩 긴장했죠. 멋있고 듬직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평소에는 잘 입지 않던 한정판 슈트까지 차려입었습니다. 100만 원 가까이 하는 고급 와인 세트를 사들고 방문했어요. 번지르르한 모습에 여자친구는 왜 이렇게 멋있냐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여자친구의 집은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예비 장인어른은 내년에 정년퇴직 예정이셨고요. 예비 장모님은 집안 살림을 하는 평범한 가정주부셨거든요. 여자친구에게는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고등학교 2학년짜리 남동생도 있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말이 없는 것인지 원래 조용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비 처남과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어요. 처음 찾아뵙는 거라 긴장한 탓에 실수할까 온 신경이 곤두섰죠. 밥을 먹는데 예비 장모님께서 지나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하셨어요.
모아둔 돈은 얼마나 있나?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고, 결혼 자금으로 부모님이 얼마나 보태주신다던. 집은 직장 근처로 잡아야 하고, 나중에 애 태어날 거 생각해서 미리 큰 집으로 받은 건가? 네, 어머님. 저희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아둔 돈은 얼마 없습니다. 한 8천만 원 정도 되고요.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형편에 맞게 살려고 합니다. 뭐? 8천? 그러면 자네 부모님은 결혼 자금으로 얼마나 보태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없으셨나 봐? 아참, 내가 너무 무례했지?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 보내는데 노파심에 그만. 자네가 이해하게. 저는 초면에 조금 무례한 질문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결혼을 위한 절차이고 딸을 시집 보내는 입장인데 궁금한 게 많겠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겨우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분조분 말씀드렸죠. 전부는 아니지만 작은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다. 어디 산다고 정도만 얘기했죠. 아마 여자친구가 나중에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기분은 조금 언짢았지만 좋게 자리가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 잘해보자며 예비 장인어른과 악수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죠. 이후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갈 차례가 되자 여자친구도 잔뜩 긴장하더군요. 이옷저옷 입어보며 한참을 헤매기도 했고요. 아이고, 이놈이 언제 정신을 차리나 했더만 이미 차렸구만. 아가씨, 오느라 힘들진 않았어요? 아차차, 내 정신 좀 봐. 일단 손님이 왔으니 식사 대접부터 해야지. 기태 아직 저녁 안 먹었지? 김집사, 식사 준비한 거 내주게. 어서 들어와요. 부모님은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냐며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여자친구는 저희 집에 들어서자마자 입을 다물지를 못하더라고요. 자랑은 아니지만 아침 드라마에 나올 법한 2층짜리 집이었거든요. 부모님은 여자친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말을 아끼셨습니다. 서로 좋으면 그만이라고 결혼 준비는 차근차근 해보자며 좋게 자리가 마무리되었죠. 집으로 데려다주는 길에 여자친구가 그러더군요. 우리 집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요. 그도 그럴 것이 여느 재벌집 자제들처럼 고급스러운 외제차를 몰고 다니지도 않았고 명 겉모습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 꾸미고 다니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놀랄 일이냐며 서로 웃으며 집으로 바래다 주었습니다. 양가 인사를 모두 마치고 평범한 나날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갑자기 결혼을 늦게 할 이유 없다며 서두르는 게 어떠냐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한 달 뒤로 상견례 날짜까지 잡았죠. 조금 시간을 두고 천천히 했어야 하는 건데 말이죠. 아무튼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웨딩 촬영을 하고 신혼집을 고르고 가전이며 가구, 모르는 것 투성이었고 준비할 게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정신이 없었죠. 며칠 뒤 퇴근 시간을 앞두고 있는데 예비 장모님의 연락이 왔습니다. 박서방, 결혼 준비하는데 정신없지? 힘들까봐 그러는데 내가 조금 도와줄까 하는데 필요한 것 좀 같이 봐줄 테니 이따 회사 근처 백화점으로 나오시게나. 퇴근을 하려던 찰나 긴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겨 야근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백화점에 못 갈 것 같아요. 선영이한테 제 카드 전달했으니 이걸로 같이 고르시고 편하게 결제하세요. 그래? 같이 못 가서 어째? 일이 바쁘다는데 하는 수 없지 뭐. 내가 선영이랑 잘 고를 테니까 자네는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일 열심히 해. 수고하게. 여자친구에게는 백화점에 간 김에 예비 장모님 선물을 하나 사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후회하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씻고 나와 휴대폰을 보는데 결제된 금액이 어마무시한 거 아니겠어요? 1,600만 원이 결제되어 있길래 무얼 샀나 하고 내역을 살펴보니 전부 명품관에서 결제한 가방 옷이었습니다. 분명 살림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전달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결정되니 무척 당황스럽더군요. 피곤했기에 내일 얘기해야지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죠. 선용아, 난데 어제 장모님이랑 백화점 가서 뭘 산 거야? 1,600만 원이나 결제했길래 신혼집에 필요한 물건들을 다 고른 거야? 아, 그게 필요한 거 사느라 돌아다니긴 했는데 마땅한 게 없더라고. 그래서 엄마 가방 하나 사드렸거든? 근데 가방만 떡하니 사드리기가 뭐해서 기분 좀 내라고 옷이랑 화장품도 사드렸어. 그래도 그렇게 큰 금액이었으면 나한테 미리 언급이라도 해야지. 아무리 내가 선물을 해드리라고 했어도 한두 푼도 아니고 좀 당황스럽네. 정작 필요한 건 사지도 않았잖아. 기태씨, 원래 이렇게 쪼잔하게 그렇게 다 따지는 사람이었어? 막말로 우리 엄마가 남이야? 이제 당신 장모 될 사람인데 이 정도도 못해? 물론 내 입장에서 충분히 해드릴 수는 있어. 하지만 결혼 전부터 너무 퍼나르는 느낌이야. 아직 우리 결혼한 것도 아니고 이건 좀 심하잖아. 나중에 결혼해서도 이런 식이면 좀 곤란하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럼 결혼해서도 이렇게 하나씩 딴지 걸 거야? 자기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네. 나한테 사줬다 생각하고 좋게 넘어갈 수는 없어? 사람 무한하게 왜 그러니? 환불해달라고 할까? 제가 요목조목 따지자 여자친구는 그 정도도 못하냐며 화를 계속 내더라고요. 큰일을 앞두고 큰 소란을 일으키기 싫어 알았다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고 기분이 살짝 상해도 미리 예단을 해드렸다 생각하고 좋게 넘어가야죠. 시간이 흘러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로가 긴장감이 맴도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 겨우 식사를 마치고 차 한잔을 하게 됐어요. 저는 부모님이 미리 증여해 주신 집이 있어서 혼수만 준비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가장 큰 문제인 집이 있으니 혼수만 준비하면 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얘기가 없겠거니 했는데 예비 장모님이 예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혼수를 우리 쪽에서 해가니 예단비를 넉넉하게 5천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꾸민비 목적으로도 사용해야 하고 주변 친척들에게도 대접해야 하니까요. 그 정도 여유는 되시죠? 저는 사전에 들은 이야기가 없었기에 여자친구를 쳐다봤습니다. 의도적으로 제 시선을 피하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상황인지 그저 당황스러워 예비 장모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다 기분이 나쁘더군요.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 시집 보내는데 그 정도는 각오하셨어야지요. 회사 다니지 외모 안 빠지지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가 어딨나요? 사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도 참한 며느리 얻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군요. 이번 주 내로 예단비는 넉넉히 챙겨 보내드릴 테니 걱정 마시죠. 그리고 신혼집은 공동 명의로 해주셨음 합니다. 그 전에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고요. 부부 같이 살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미리 보험이라도 들여놔야 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아들 녀석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섣불리 알겠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네요. 아무튼 예단비는 섭섭지 않게 보내드릴 테니 이해 부탁드려요, 사부인. 역시 사돈어른은 말씀이 잘 통하시네요. 박서방은 지난번에 백화점에서 선물 하나 했다고 얼마나 생색을 내던데요. 그럼 예단비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부모님은 평정심을 잃지 않으며 내내 하기 바쁘셨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그 집 무례한 거 아니냐며 핀잔을 주긴 하셨지만 아버지는 좋은 날 앞두고 그러는 거 아니라며 단도리를 치셨고요. 찜찜한 상견례가 끝나고 과연 이 결혼을 진행하는 게 맞나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선물 하나 한 거 가지고 생색을 냈다며 몰아가기까지. 부모님은 그 금액이 1,600만 원이란 걸 아시면 아마 기가 차셨을 거예요. 정말 기분이 나빴지만 여자친구에게는 별다른 티를 내진 않았습니다. 결혼은 뭐 하나 쉬운 게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회사에서 팀 단위로 부산 출장을 갈 일이 생겼습니다. 부산에서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때문에 바이어들과 오전에 미팅을 하고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당일치기 일정이었죠. 부산이 고향이신 팀장님은 집에 급한 볼일이 생겨 하루 연차를 쓰셨고 저와 같이 있던 회사 선배인 유주임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죠. 교대 운전을 하며 길고 긴 고속도로를 지나 서울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갑자기 유주임이 휴게소에 잠시 들렸다 가자며 힘겹게 말을 하는 겁니다. 휴게소에 도착하니 고개를 푹 숙이며 식은 땀을 흘리며 배를 부여잡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배가 갑자기 아프다며 앓는 소리를 내는데 심각해 보였습니다. 생리통 같은데 진통제를 가져오지 않아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는 겁니다. 유주임이 운전을 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 바로 교대를 했고요. 조수석에 앉히니 실신할 것 같이 위태로워서 바로 병원으로 이동했죠. 다행히 서울에 인접한 휴게소여서 지체 없이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들어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고 다른 여직원에게 연락해 같이 있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그렇게 직장 동료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예비 장모님과 여자친구였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가까이 다가갔는데 진료실에서 나오며 하는 말을 듣고는 등을 돌려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해. 애 아빠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임신이라니. 이거 기태 씨가 알면 어떡하지? 예, 그렇다고 생긴 애를 또 지워? 너 그러다 몸 망가진다. 그러게, 내가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잖니. 이게 도대체 몇 번째야?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애가 무슨 망신이야 이게? 아니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알고 그랬어? 진짜 곧 결혼인데 어떡해. 드레스 입기 전에 배 나오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으이구,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그러지 말고 이 애미가 다 생각이 있어. 그러니 내 말대로 한번 해보자. 막말로 결혼 앞두고 애 생겼다고 해도 되잖아. 요즘 혼전 임신 그게 대수니? 아직 초기라고 하니까 시기야 잘 둘러대면 되는 거고. 알고 보니 여자친구는 임신 5주 차였고 둘이 대화를 나누며 아빠도 모르는 아이를 제 아이로 둔갑시킬 계획을 했던 겁니다. 몇 주 차이 나는 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며 계획을 잘 짜보던 그들의 말이 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도 미친 듯이 생각나더군요. 안 하던 실수도 하고 동료가 정신 좀 차리고 일하자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산부인과에서 그들을 마주치지 않았으면 이 사실을 몰랐더라면 아마 전 평생 그 아이를 위해 헌신해야 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너무나 화가 났고 일에 도저히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비장모가 이게 대체 몇 번째냐고 말하는 걸 똑똑히 들어서 여자친구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일부러 여자친구에게 결혼기념으로 삼아서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기태 씨, 나 요즘 컨디션이 안 좋은데 다음에 가면 안 될까?
그리고 곧 결혼하면 신혼여행도 갈 텐데 갑자기 무슨 여행이래? 결혼 전에 마지막으로 싱글로서 가는 여행이라 생각해. 지금 아니면 언제 가봐? 곧 결혼 준비로 바쁠 테니까 지금 미리 다녀오자. 신혼여행은 신혼여행이고, 응? 그렇게 여자친구를 어렵사리 설득하고 여행 계획을 짰습니다. 계획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맛있는 음식 먹고 편히 자고 오고 그럴 생각이었죠. 물론 여행을 가 여자친구가 잠들면 몰래 휴대폰을 보고 증거 수집을 하리라 생각했고요. 가평으로 펜션 숙소를 예약하고 아무렇지 않게 좋은 풍경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일부러 피곤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자친구는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저는 그 틈으로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살펴보았죠. 여자친구는 휴대폰을 평소에 잠그지 않는 버릇이 있어 증거 수집은 의외로 쉽더군요. 하지만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살펴보는 내내 치가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깨워 뺨을 한 대 갈겨주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저와 여행을 온 와중에도 다른 남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아니겠어요? 휴대폰 갤러리에는 만나던 남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사진과 녹음 파일 몇 개, 동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장모님과 친구들에게 나눴던 대화 내용이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야, 간만에 돈 많은 사람 잡은 것 같아. 이번에 꼭 결혼에 성공하려고. 선영아,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고 잘해. 우리 선영이 결혼하면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 수 있겠네. 나 잊으면 안 된다. 엄마, 돈이 그렇게 많은 집안인 줄 알았으면 진작에 꼬실 걸 그랬어. 이제 아버지 회사 물려받고 대표되면 집안일에 신경 못 쓸 테니 어차피 경제권은 나한테 와. 엄마,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내가 사줄게. 뭐라고 하면 애 핑계로 앓는 소리 하면 그만이니까 나만 믿어? 아서라, 사모님은 나중이고 지금은 무사히 결혼부터 해야지. 내가 딸 하나는 기똥차게 잘 낳았다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저와 결혼한다는 여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외간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고 더군다나 핏줄도 모른 아이를 임신한 상태라니. 저는 겨우겨우 꾹 참고 여자친구에게 내색하지 않고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가다가 콱 쥐어박을까도 생각했지만 그러기엔 제 자신이 이렇게까지 멍청했나 싶을 정도로 화가 나더군요. 어렵사리 얻은 증거들을 따로 컴퓨터에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부모님께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해야 할 것 같다며 조심스레 말씀을 드렸고요. 왜 그러냐고 물으시는 부모님의 말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알게 되면 노발대발하시고 목에 핏대를 잔뜩 세워 흥분에 겨운 소리로 호통치실 게 뻔했습니다. 호통뿐이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에서 여자친구의 존재를 지워버리고도 남을 뿐이셨죠. 같은 날 저녁 파혼을 통보하기 위해 퇴근 후 회사 앞에서 여자친구를 기다렸습니다. 퇴근길에 저를 발견한 여자친구는 조금 놀란 눈치였거든요. 저는 집에 데려다 준다며 차에서 할 말이 있다고 했죠. 여자친구를 차에 태운 뒤 그대로 집에 데려다 주며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이 결혼은 없던 거라고. 집에 다 왔어. 내려.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 말씀드리고 말하기 어려우면 내가 연락드릴게. 기태씨, 갑자기 왜 이래? 파혼이라니. 결혼이 애들 장난이야? 가만히 있다가 뜬금없이 무슨 말이냐고. 제정신이야? 나 지극히 정상이고 제정신이야. 장난치는 건 오히려 너 같은데? 내가 언제까지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 뱃속에 있는 그 아이 빌미로 우리 집 어떻게 해보려고 아주 철저하게 계획했던데. 아니야? 뭐?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설마 기태씨, 나 미행한 거야? 내가 못 믿어서 미행한 거냐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사실 어른들께 말씀드릴까? 나 지금 최대한 참고 있는 거야. 조용히 파혼하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선택해. 얌전히 파혼할지 말지. 기태 씨, 내가 잘못했어. 이 아이 당장 내가 가서 수술할게. 그럼 돼? 나 기태 씨 없으면 못 살잖아. 파혼만은 안 돼. 제발 아이를 봐서라도 용서해줘. 여자친구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며 파혼은 안 된다고 하자 저는 조수석에서 반 강제로 여자친구를 끌어내렸어요. 집 앞에서 생쇼를 하고 있으니 소란스러웠는지 예비 장인 장모가 밖으로 나오시더군요. 주민들도 싸움이 났나 하고 내다보고 있었고요. 선영이 너 이게 다 무슨 말이냐? 파혼은 뭐고 아이는 또 무슨 말이야? 너 임신했니? 박서방 아이가 아닌 게야? 예비 장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셨습니다. 그저 어떻게 해야 할지 빠져나갈 궁리만 모색하는 예비 장모와 여자친구의 모습만 보였을 뿐이죠. 이렇게 된 이상 저는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선영이가 품고 있는 아이, 제 아이 아닙니다. 저 선영이와 결혼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 나 임신했어. 자기 아이 아니야. 자기 나 사랑한다며 이 아이 우리 아이로 키우면 안 될까? 자기만 눈 감아주면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데. 너 정말 무서운 여자구나. 고작 이러려고 나랑 결혼하자고 한 거였어? 와, 진짜 어이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그렇게 쉽게 아이를 지운다는 얘기를 하다니. 넌 뻔뻔하고 못된 살인자야. 너란 사람을 어떻게 믿니? 내가 다 잘못했어. 그렇다고 이 어린 생명을 지워? 난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 기태 씨만 눈 감아주면 돼. 기태 씨, 어떻게 안 될까? 나한테 증거 다 있어. 그날 산부인과에서 너랑 장모님 다 봤다고. 내가 눈 감아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작정하고 나를 노린 주제에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 빠져나갈 구멍이 없던 탓인지 여자친구는 눈물바람으로 이실직고하기 시작하더군요. 사실 자기가 만나던 남자와 술김에 하룻밤을 잤는데 덜컥 아이가 생겼다고. 그런데 그 남자 마땅한 직업도 없이 술 마시고 놀러 다니며 방탕한 생활을 한다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홧김에 좋은 남자물어 성공해야겠다는 못된 생각을 품었다는 웃기는 소리를 하대요. 돈이 많은 우리 집안을 보고 앞으로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저에게 아이 아빠가 되어주지 않겠냐며 아나무인의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염치까지 없는지 의구심도 들더라고요.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이 결혼은 무효라며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예비 장인어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일단 집으로 돌아가고 따로 이야기하자고 하셨습니다. 끌려 들어가다시피 하는 여자친구를 뒤로 저는 제 갈 길을 가려 했죠.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된 여자친구는 악다구니를 쓰며 아니라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덕분에 이웃집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하고 나와 저희를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창 속 원숭이가 이런 기분일까요? 순식간에 저희는 동네 구경거리가 됐죠.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파혼을 통보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저 맥주 한 캔을 마시며 멍하니 밤하늘을 바라볼 뿐이었죠. 다음날 회사에서 오전 업무를 끝낸 뒤 유주임이 지난번 일이 고맙다며 밥을 산다고 하는 겁니다. 병원에 같이 있던 동료와 셋이서 점심 식사를 끝낸 뒤 들어오는데 로비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예상대로 예비 장모님이 절 찾아온 거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말하던 찰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예비 장모가 저의 뺨을 후려친 겁니다.
하루도 안 지나서 바로 여자가 생겼네. 파혼하자던 이유가 이거였어. 우리 선영이는 지금 끙끙 앓아 누웠는데 자네는 버젓이 밥 먹고 하하호 거리고 있나?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요. 도대체 남의 회사에 와서 왜 이러시는 겁니까? 여기가 안방도 아니고 마음대로 그렇게 들락날락 하는 곳인 줄 알아요? 뭐? 자네 말 다 했나? 그래, 이 여자 때문에 우리를 아주 개망신을 준 거구만. 내 딸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쩔 거야, 이 파렴치 않아. 너 같은 게 우리 선영이랑 결혼할 뻔했다니 정말 수치스럽기 짝이 없어.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저 정말 많이 참고 있는 겁니다. 파혼으로 안 끝낼 거니까 당장 돌아가세요. 뭘 알고나 이러시는 겁니까? 선영이 뱃속에 있는 그 아이, 제 아이 아니고요. 저는 더 이상 이런 모욕 듣는 거 못 참습니다. 뭐? 네가 어쩔 건데? 내 딸 인생 조져놓고 이 불려우 같은 년, 네가 우리 사위 꼬셨구나. 우리 딸이 어디가 모자라서 이런 년한테 밀리는 건데? 헤어질 거면 돈이라도 주던가. 우리 선영이 혼자 아이를 어떻게 키우란 말인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비 장모님이 회사로 찾아와 날 때린 것도 모자라 임신한 애인을 버린 인간 쓰레기로 만들려고 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유주임은 얼떨결에 임자 있는 남편을 꼬신 불륜녀가 돼버렸고요. 나오지도 않는 눈물바람으로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됐냐며 신세한탄까지 하는 모습에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기가 차더군요. 유주임과 같이 있던 동료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고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이라 그런가 로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창피한 건 둘째치고 이 상황 자체를 빨리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심이 서더군요. 저는 결국 파혼하고 조용히 덮으려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라 아버지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결국 그들을 사기죄와 폭행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합의는 없다며 강경하게 대응하자 여자친구와 예비장모는 날마다 집으로 출근 도장을 찍으며 빌더라고요. 자신들이 잘못했다며 잠시 어떻게 됐었던 것 같다고 무릎까지 꿇고 구걸하듯이 용서를 바라는 모습이 정말 없어 보이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제가 연락을 차단하고 받지 않자 그들은 부모님 집에까지 찾아오며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아니나 다를까 노발대발하셨습니다. 그동안 가만히 계시던 점잖으셨던 어머니가 예비 장모님의 뺨을 후려 갈기셨습니다. 평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시는 분이라 돌발 행동에 놀라긴 했지만 속이 시원했어요. 이건 내 아들 때린 값. 감히 어디라고 회사까지 찾아가서 내 아들 얼굴에 손찌검을 해? 격 떨어지게 이게 무슨 행동이야? 당신 미쳤어? 사부인, 아니 사모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딸아이를 잘못 교육시켰습니다. 제발 저를 봐서라도 소송만은 피해 주세요. 어머님,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 감히 그 더러운 입으로 어머님? 핏줄도 모르는 씨앗을 몸에 담은 천한 계집애 따위가 감히 우리 집안 장자를 넘봐? 머리통은 장식으로 달렸어? 네 더러운 몸으로 돈 많은 남자 한번 꼬셔서 신세 한번 피고 싶어 환장했나 보구나. 그런데 이걸 어쩌나? 네 그 뱃속에 있는 씨앗 때문에 넌 평생 지옥 속에 살게 될 건데 말이야. 어머님, 저를 봐서라도, 아니 뱃속에 아이를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정말 기태 씨 많이 사랑해요. 어머니, 저 좀 이해해 주세요. 제발요. 귀를 닫았나 보구나. 내가 지금 한 말 못 들었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어디서 뻔뻔한 낯짝을 들고 와서는 용서를 바라는 거야?
감옥에서 평생 썩게 해줄 테니 더러운 면상 저리 치워. 꺼지지 못해? 내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니까 우리 집안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던? 엄마, 진정하시고 일단 좀 앉으세요. 그러다 쓰러지세요. 박기태 너도 이 엄마가 참 실망스럽다. 내가 너 그렇게 키웠니? 너 이러려고 경영수업 안 받고 밖으로 놔둔 거야? 너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자. 한집사, 당장 이것들 끌어내. 근본도 모르는 더러운 것들 우리 집에서 내치란 말이야. 사모님, 사부인, 그러지 말고 저희 말도 좀 들어보세요. 이거 안 놔? 내가 할 말이 있다잖아.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여자친구와 예비 장모님은 경호원들에 의해 비참히 끌려나갔습니다. 며칠간 조용하다 싶더니 제 소송을 진행해준 변호사한테 연락이 오더군요. 잘 진행되고 있나 안부를 물으려는 찰나 상대방,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나와 우리 엄마를 명예훼손과 폭행죄로 맞고소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당장 감옥에 가둬도 시원찮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고 말한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형, 제가 다 미안해요. 엄마랑 누나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아빠랑 제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저희 생각하지 마시고 법대로 해주세요. 아버지도 그렇게 하길 바라세요. 엄마랑 누나는 벌을 받아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아요. 처남도 따로 연락 와서는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제가 다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한참 공부해야 하는 나이에 이런 상황이나 겪게 하고 어른으로서 미안하더군요. 내노라 하는 로펌의 변호사를 둘이나 섭외하여 강경 대응을 하자 결국 그들은 더 이상의 여유가 없었는지 꼬리를 내렸습니다. 결국 정신적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했고요. 빨간 줄마저 그이면 자신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며 통사정을 하더라고요. 모 건설회사 비서로 근무하던 여자친구는 회사의 소문이나 더 이상 생활을 하기 어려웠고 한참 돈이 들어갈 시기인 고등학생인 처남까지 더해 경제 상황은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여자친구의 일로 내년에 정년퇴직을 앞두시던 예비 장인어른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사직서를 내셨다고 합니다. 이후 주변 사람들을 통해 그 여자는 회사에서도 잘렸고 힘겹게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 전해 들었어요. 해당 업계에서는 여자친구에 대한 소문이 쫙 나버렸습니다. 그러니 취직이 힘들 수밖에요. 누가 그런 여자를 직원으로 쓰겠습니까? 여자친구네 회사는 반듯하고 정직한 임시를 내세우는 회사였는데 당연히 불륜을 저지르고 못된 행동을 일삼은 여자친구를 곱게 볼 리 없었죠. 비서직에 근무하고 있던 여자친구가 품위 유지가 되지 않고 회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며 권고사직 당했더라고요. 아버지가 비록 유통업이지만 발이 겁나 넓기로도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제 소송을 맡아주시던 변호사도 알고 지내던 고향 선후배 사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자친구는 취업이 제대로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맨날 저를 찾아와 빌고 또 빌더라고요. 재벌과 결혼하는 것이 다행이다 싶어 온갖 사치를 다 부리고 다녔는데 결국 그게 본인들이 자초한 일 아니겠습니까? 며칠 뒤 여자친구가 고향 땅으로 내려간다며 가기 전에 꼭 사과를 하고 싶다며 만나자고 연락해 왔습니다. 주머니에서 구겨진 돈을 꺼내며 커피값 5,000원, 10,000원에도 벌벌 떨며 계산을 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겠죠. 기태씨, 나 그동안 반성 많이 했거든. 이제 집 구해지는 대로 정리해서 가족들이랑 다 같이 고향에 가려고. 그동안 미안했어. 그랬구나. 당연히 그래야지. 자업자득이야. 나한테 와서 굳이 그런 말 하는 이유가 뭔데? 돈이라도 보태달라고? 앞으로는 남 등쳐먹을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살아.
내가 그때 미련하게 굴지만 않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허무하다 허무해. 기태 씨 같은 사람 없는데 아쉽다 정말.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그건 미련하게 군 게 아니라 멍청한 거지. 끝이 이럴 거라고 생각을 못한 네가 잘못인 거야. 그리고 이미 엎질러져 버린 물인데 어떻게 주워 담어? 나한테 신세 한탄할 게 아니라 네가 현실적으로 깨달은 게 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다행히 그들은 고향으로 내려갔고 그 뒤로 저를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미안했다는 예비 장인어른의 문자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고요. 가끔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예비 장인어른은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하셨고 예비 장모님은 예비 처남 뒷바라지 그리고 여자친구는 김치 공장에 취직해 일을 한다더라고요. 알아서 잘 살겠거니 이제는 저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 기억에서 지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머리를 식히려 2달 동안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여행을 다녀온 뒤 과거는 잊고 일에 몰두하고 싶었어요. 앞으로의 제 남은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약속했던 기간은 남아있었지만 더 이상은 의미 없는 것 같아 아버지께 말씀드렸죠. 아버지 회사로 입사해 본격적인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일로 저는 결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혼이 아닌 파혼으로 끝난 게 천만다행이라고 느껴지고요. 만약 그 여자와 결혼을 했다면 지금은 어땠을까요? 유주임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면, 유주임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미 이혼남 딱지가 붙어 심적으로 매우 힘들게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네요. 작년에는 아버지가 소개시켜준 여자와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고 내년 봄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에요. 아버지의 전속 비서였는데 일 처리가 똑 부러지고 어디 하나 모날 데 없는 성실한 여자입니다. 전 여자친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말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어린 나이에 10년을 넘게 전속 비서로 근무를 했는데다가 성격이 만만치 않은 아버지를 보좌해온 걸 보면 앞으로 제 인생도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고 안정을 찾으면 회사를 물려주고 시골로 귀농하실 거라 하셨어요. 저는 조금 힘들지만 열심히 경영 수업을 받으며 회사 일을 익혀나가는 중이고요. 저처럼 비슷한 파란만장한 사연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게 맞는 길인지 판단이 안 서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이혼보다는 파혼이 나으니 부디 좋은 선택을 하세요. 라고요. 조금이라도 아니다 싶으면 반드시 신중한 고민을 해보길 바랍니다. 어떤 결과든 그에 맞는 길은 열리길 마련이니까요. 저의 긴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